완벽 판매 돌파. 재구매 압도적 판매. 남지연 알부민 더 진하게 더 포함량으로 25,500mg에서 31,040mg으로 알부민 복합물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남지연 원창의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간에서 매일 생성되는 알부민, 우리 몸속 혈장 단백질의 주요 성분. 혈액속 핵심 단백질로 영양소가 몸속 곳곳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영양 배달부. 건강상태 지표물질 알부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부민 생성 능력 저하. 그래서 드셔야 합니다. 100% 덴마크산 알부민 함량 폭탄 31,040mg. 알부민 특성을 고려. 특허 6종이 집약된 특허 조성물 3종을 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화수목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뵙는 아시아투데이TV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어제는 국민 똑순이 백지원 전 부대변인과 함께 방송을 했고요. 오늘 수요일은 각종 방송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난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죠. 젊은 보수의 미래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소개가 좀 마음에 드시나요? 매번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원 할 때 가지고 있던 최전방 공격수라는 타이틀을 기꺼이 이제 양도할 수 있는, 제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저도 요새, 저도 제 방송도 찾아보지만,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어느 방송 나가서 활약을 했다더라, 이런 게 온라인에 올라오면, 또 그거 찾아보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거든요. 우리 아시아투데이 TV의 시청자분들도 장예찬의 정치펀치를 통해서 백지원 전 부대변인, 또 박민영 대변인처럼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젊은 스피커들을 만나게 돼서 참 많이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젊은 층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공당에서 대변인을 한다는 거, 사실 옛날에는 박민영 대변인 나이에 대변인 하는 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솔직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오디션도 아니고 임명직으로 이 나이 때에는 아마 전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런 인식이 없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집권 여당에서 대변인이란 자리가 막중하죠. 무거운 자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최대한 좀 격조 있게 활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희 또 지도부가 못하는 그런 역할들을 또 제가 일각에서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또 이제 특정인들에 대해서는 또 비판의 목소리를 또 내고 있습니다. 또 이게 또 젊음의 그런 또 나름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똑같은 것도 좀 젊은 사람이 하면 지도부도 좀 봐주고, 그러니까요. 저도 청년 최고위원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정치권에, 특히 보수 진영에 세대 교체 바람이 일어나고 젊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려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2030들이 깨어나서 탄핵 반대 여론의 최전선에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겠다. 모처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친중, 종북 좌파, 민주당 안 된다라고 고개를 젓고 들고 일어난 2030 세대가 정치에 실망하고 떠나가지 않고 우리가 참여했더니, 우리가 거리에 나갔더니, 우리가 유튜브 많이 봤더니 대통령이 돌아오더라 라는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박민영 대변인이 요즘 느끼고 있는 이 탄핵 선고를 이제 이틀 앞두고 있죠. 국민의힘과 여의도 내부의 분위기 좀 어떤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틀 전이죠. 저녁쯤에
이틀 전 7시에 정청래 이제 법사위원장이 이 선고일자를 이제 확정을 받고 통보를 받고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가 4대4 기각을 막을 수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경로를 했다. 아, 내부적으로? 뭐 이런 찌라시가 돌았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만우절 앞두고 좀 장난치는 건가? 그래서 의심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날 11시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자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찌라시 내용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건데 사실 당일에 기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한테 문의를 했다라고 해요. 실제 이런 보고를 한 게 맞냐? 전달받은 게 있냐? 근데 그땐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날 아침에 시인을 또 했고 제가 또 오늘 들어보니까 그 이틀 전 저녁에 이재명 대표한테 그 선고일자를 보고한 것도 사실이라고 시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약간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찌라시 내용이 여당빨이 아니라 민주당빨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여당이 그 내부 사정을 그렇게 빨리 간파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좀 내용의 적확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일단 하나 들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이 아무 정보력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일단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바로 이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 쌍탄핵을 언급을 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4월 18일 넘길 거라고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내부 정보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민주당도. 그런데 막상 선고일자가 지정됐다라고 하니까 그 속보를 보고 뭔가 선고일자를 잡은 건데 벌써 파면이 된 것처럼 그렇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정보력 없이 그냥 좀 육감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에 비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 어떤 예측이 대체로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5대3 교착 상태 또는 이 4대4로 대들하게 걸려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레거시 미디어도 보도를 한 상태에서 거의 5주 동안 평기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교착 상태인 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또한 문영배 소장 대행이 지금 완전히 그립감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어차피 퇴임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지금 엄밀히 문영배 대행은 문재인이 뽑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의 사람은 또 아니죠. 그렇죠. 이재명과 가깝긴 합니다만. 네. 예, 저희가 이제 좌파 우파 분류를 합니다만 엄밀히 이재명의 사람이라고 하면 정계선 재판관밖에 맞아요.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다른 재판관들이 소위 좌파 재판관들이 이재명을 위해서 솔직히 오주면 끌어줄 만큼 끌어줬다라고 보고 그래서 오늘 또 재밌는 이 중앙일보 유료 구독자에게만 제공하는 그런 내부 그 보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문영배 재판관이 선고일자를 확정을 하면서 지시를 내리면서 실무자들한테 왜냐하면 선고일자는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실무자가 얼핏 듣기로 그 다른 재판관들을 향해서 됐죠. 됐죠. 짜증을 낸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들의 뜻대로 해줬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의 그런 코멘트가 있었다라고. 그거 굉장히 재밌는 보도네요. 예, 그 취재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상황이 아니라 교착 상태에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상황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보인 것 같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교착 상태가 그대로 가면 결국은 기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단서가 또 하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어제 그 김영두 재판관이 갑자기 좀 순찰 나오듯이,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있는 거를 뻔히 알면서 그 재판소 인근을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이 3일 전부터 이제 보호 조치들을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좀 이런 좀 보호 상황들을 좀 확인하기 위한 뭐 그런 순찰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사실 이거는 조만간 소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 표명 혹은 존재감 과시? 저는 그런 측면이 분명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아무 의미 없이 저렇게 헌재를 한 바퀴 도는 모습을 노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인데 네. 헌법재판관이 저렇게 직원들이랑 헌재 한 바퀴 돌면 사진 찍히고 관심 받고 기사 날 거 모르지 않거든요. 예. 근데도 한 바퀴 돌았다는 건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 내가 이제 차기 소장이다. 그렇죠. 그런데 김영두 재판관이 소장이 되려면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한덕수 탄핵 인용을 한 전계선 재판관에게 헌재 소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설이 되게 파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정계선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이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대통령 몫을 2명 재판관을 또 임명을 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두 재판관이 설 자리는 더더욱 줄어들죠.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죠. 그래서 네. 소장이 사실 엄밀한 임명 절차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김영두 재판관이 소장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한다면 여당 쪽에 서는 것이 사실 좀 개인적 이해관계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로 봤을 때 저희가 정황상으로는 지금 기각파들이 인용으로 흘러갔다라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판단을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기괴한 판결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죄가 나왔죠. 네. 대단한 요서를 통해서 사실 무죄를 만들어준 거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장의 끈을 늦추면은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로는 기각파들이 인용파로 갔다라는 좀 근거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보도가 몇 가지 나왔는데 중앙일보 유료판 보도로는 문영배 헌재 소장대행이 선고 기일을 지정하면서 나머지 재판관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죠. 그들에게 됐죠! 라고 했다는 걸 헌재 연구관이 들었다. 예. 이 말은 문영배는 선고 기일을 안 잡고 싶어 했다. 맞습니다. 계속 미루고 싶어 했다. 왜냐? 6표를 못 모았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는 재판관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날짜를 4월 4일로 잡고 됐죠라고 했다는 건 예. 여전히 찬성 반대가 4대4, 5대3으로 갈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걸 알면서도 날짜를 잡아줬다는 뜻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라는 게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이고요. 그리고 김영두 재판관이 갑자기 한 바퀴 삥 돈 게 네. 이게 내가 헌재 소장이 될 것을 암시하는 예. 그런 어떤 야망 있는 행보가 아니겠는가. 네. 그렇다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정계선 원픽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영두 재판관도 탄핵 반대로 돌아서면 이제는 5대3이 아니라 4대4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 맞습니다. 그런저런 분위기들이 감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 의원들이 웃고 있다 뭐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민주당이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로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하지 말라라는 지령이 최고위원회에서 내려왔다고는 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최근까지도 민주당에서 바로 어제까지도 어떤 발언들이 있었느냐. 대통령 탄핵 기각하면 을사오적이다. 예. 그리고 이완용이다. 네. 막 이런 헌재 재판관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인신공격성 발언과 협박 등이 줄지어 이어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정무적으로 그게 옳든 그르든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인데 네. 민주당은 전혀 승복 메시지나 승복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안의 발언들을 보면 민주당도 내부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초조해하고 선고 기일이 잡혔는데 불안해하고 헌재 재판관 자극하지 말자 하고 특히 정청래가 지금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맞습니다. 그걸 주목하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 탄핵 인용이 확실하게 될 것 같은 분위기라면 국회 측에서 탄핵 인용을 이제 주도한 대리인이 바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내 공로다. 내가 탄핵 인용시켰다라고 벌써부터 설레발을 막 치고 다녀야 되는데 네. 선고 기일 잡힌 것만 딱 알리고 완전히 잠수를 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평소에 정청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건 뭔가 불안하다. 그래서 내가 괜히 앞서 나갔다가 망신당하지 않겠다라고 약간 숨은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사실 민주당의 행동 패턴을 보면 뭘 알아서 그렇다라고 보기 어렵고 정청래가 유일하게 그 관련해서 이제 그 통보를 받은 입장인데 그렇게 사실 나대기 좋아하는 그런 자기 과시욕이 강하고 뭔가 그 자기 공치사하기를 좋아하는 정청래가 숨었다라는 거. 저도 그게 좀 강력한 근거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티가 안 나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 그 의원들 비상대기 하라는 이 공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이 헌법재판소 총공세를 하면서 여전히 화력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장외투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뭐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4.19 제2의 4.19 혁명 막말이 아주 그냥 말도 못해요.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뭐 이제 불복 그런 뭐 릴레이를 펼쳐야 된다라고 시민단체들까지 준동을 하고 있고 맞아요. 이재명 대표는 유혈 사태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사실 이런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전혀 차분한 상태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상당히 조바심이 나겠지만 근데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일단은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서 환영 논평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어차피 이틀 정도는 좀 큰 액션을 보이긴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알 수가 없죠. 그냥 이재명이란 사람이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그런 또 영악함과 또 그런 뭐랄까 변수를 또 가져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방심은 하면 안 되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들로는 아직까지 인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입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조선일보의 박은주 기자가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박은주 기자는 제가 알기로 부국장급 상당한 고참 기자입니다. 그렇죠. 정치부 취재 경력도 많고. 그런데 본인이 취재한 바로는 민주당이 아니라 보수의 국민의힘이겠죠.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조한창 재판관에게 탄핵을 인용하라고 압박했다라는 썰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놀랐다라는 말을 하던데 이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일단 한 명밖에 없긴 해요. 그렇죠. 지금 가장 탄핵을 바라고 있는 건 이재명만큼이나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탄핵을 바라고 있는 건 어쨌거나 한동훈 전 대표라는 건 정치권 모두에서 인정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박은주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들 불안해하시는데 조한창 재판관은요. 엄밀히 말하면 한동훈 추천목이 아닙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천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통위원이나 헌법재판관이나 국민의힘이 당목으로 누군가를 추천할 때는 원내대표가 추천하는 게 또 당의 내부 관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물론 당대표의 입김도 어느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조한창 재판관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일을 같이 했었던 경력이 있고 이 사법부의 엘리트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으로 수백 명의 판사들을 기소하고 수사받게 만든 한동훈에 대한 그 숨길 수 없는 분노가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한창 재판관이 설령 그러한 어떤 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동훈 말 또는 그 누군가의 말을 들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게 제 견해인데 박민영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회 몫의 어떤 인사 추천이라거나 어떤 국회 원내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원내대표의 소관이죠.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바가 없고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원외 당대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원내대표와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외 당대표였고 또한 저희가 집권 여당인데 대통령과 소통이 되기는커녕 거의 관계가 파국에 이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조한창 재판관 추천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아무래도 법조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 조한창 재판관과 이렇게 연결고리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그 박은주 기자의 그런 취재가 맞다면 저는 부디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후보라고 하면은 사실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 않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그런 가당치도 않은 요구를 했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조한창 재판관이 실제로 인용표를 만약에 던져서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오늘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지호 전 전략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등 방송에서 조한창을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만 부디 기우이기를 바라고 만약 그런 권고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조한창 재판관이 결코 굴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지라시라던가 테마주가 어떻다 저떻다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재정비하고 윤석열 2.0 시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윤석열 2.0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우리끼리 이제 집단지성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그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우리 아시아투데이에 올라온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님의 칼럼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과 복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왜 이토록 바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강성학 칼럼의 제목은 윤 대통령의 예언자적 리더십, 대한민국을 깊은 잠에서 깨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자적 리더십이라는 게 뭔가 한번 살펴보면요. 강성학 교수가 윈스턴 처칠 이야기를 해요. 처칠은 히틀러를 상대로 유럽을 구한 인물로서 모든 전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죠. 그런데 이 처칠도요.
히틀러가 급속한 재무장을 통해서 유럽을 위협할 때 영국이 잠든 사이에라는 연설문집을 출간하면서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 히틀러와 독일이 영국과 유럽을 침공할지 모른다라는 예언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무도 이 처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죠. 그 결과는 다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와 나치의 준동으로 유럽이,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제가 이 강성화 칼럼의 처칠 이야기를 보니까 또 10만 양병설이 떠올랐어요. 우리 조선도 임진왜란 터지기 전에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방심하고 있다가 왜군이 쳐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앞날을 예견하고 먼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거다, 유럽이 이렇게 될 거다, 조선이 이렇게 될 거다, 위기를 먼저 감지한 사람들은 그 동시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에이 무슨 소리야 설마 그렇겠어라고 하는데 처칠도 그렇고 먼저 이 예언자적으로 위기를 예고한 사람들이 결국 세계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위협받고 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주도권이 중국에게 까딱 넘어갈 수도 있다. 우리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막 경고할 때는 자유를 그토록 강조할 때는 사실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과 언론들은 대통령이 왜 저렇게 자유를 강조하나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왜 쓰나 이걸 좀 이해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박민영 대변인이 용산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는데 좀 어땠습니까? 그 당시 분위기는. 사실 저희가 윤 대통령이 4대 개혁을 비롯해서 한일 관계도 개선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대다수는 소위 기성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득표나 지지율 유지엔 도움 안 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기득권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한일 관계 개선 같은 것들은 이 좌파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런 이 반일 정서라는 것들이 또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류하는 사람들 분명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물연대와 투쟁을 하면서 노동개혁에 그 물꼬를 텄다라든지 아니면 이 한미일 관계 개선에 앞장서서 결과적으로 그 문재인 정권 때 망쳐놨던 그런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성과들을 실질적으로 냈잖아요. 성과들을 내면서 이제 이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이 선구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평가들을 사실 조금씩 확인해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부터 좀 크고 작은 부침은 있었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크게 한판 뒤집는 그런 결단을 내림으로써 완전 상황을 바꿔버리는 그런 또 승부사적 기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선 판도를 바꿨고 또 이제 노동개혁을 성공시켰고 한일 관계를 복원시켰고 또 이제 그 나아가서 이 4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그런 동력이 됐던 거거든요. 저희가 100여 석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국정을 이어가는 동력이었던 건데 사실 그 흐름이 끊겼던 것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오고 이게 당대표가 되면서 오히려 이 개혁 과제들을 기득권의 편에 서서 폄훼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개혁의 과실들이 부각되지 못하게 정권의 치부만 들춘다라든지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실 야당보다 더하게 정권을 괴롭혔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총선 기간 동안 2.5배나 더 많이 했다. 이런 보도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종섭 황상무도 한동훈이 더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누군지도 몰라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종섭 그러니까 황상무가. 네. 사실 그런 그 걸림돌이 아니었다면 사실 더 많은 그런 개혁 과제들을 완성을 해낼 수 하고 있었겠죠. 네. 더 많은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청년 보좌역일 때부터 청년 보좌역 간담회 때부터 그렇게 그 기성세대 86세대를 꺾고 젊은 세대가 그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그 시대 정신을 그대로 이행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지금도 그 어떤 정치인보다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복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과거 기조를 그대로 이어서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더 많은 담론들을 이야기를 하고 더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좀 믿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예언자처럼 외쳤던 국회가 행정부를 침탈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한다는 거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 안보에 손발은 놔두고 눈을 뽑는 듯한 치명적인 예산 삭감으로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이 칼럼에도 보면 지금까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4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대한 정치의 반전 드라마를 연출했는데, 그런데 그 배경에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했던 네. 이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까지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 행태의 진면목을 알게 됐다. 그렇죠. 실체를 알게 됐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충격받게 만든 대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강성학 교수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행정부를 국회의 시녀로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행정부와 국회와 사법부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견제하는 건데, 네. 이 국회 입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참아하지 않았던 것, 네.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자 했던 부분을 이재명의 민주당은 눈치 보지 않고 드라이브를 밟고 폭주하다 보니까 사법부도 이 국회가 침탈해버리고 재판 안 가버리고, 이재명 그러잖아요. 네. 행정부도 완전히 줄타넥으로 바보를 만들어버리고 예산 삭감으로 그렇죠. 누나를 뽑아버리고, 네. 이거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헌재에서 예. 변론한. 이런 모습들이 정말 드러난 게 어떤 삼권 분립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어떤 뼈대가 민주당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네. 그런 2, 3년을 우리가 겪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어떤 절박한 예언자적 심경을 갖게 된 게 아닐까 싶고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본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보셨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네.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지금 저희가 비상계엄 이후에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이 좌파 세력들의 밑바닥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권 찬탈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사실 아까 사법부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허위사실 공표죄가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사법부 판결이 이재명 대표를 무죄를 주기 위해서 사실상 법 자체를 형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입법부 자체까지 자기 부정을 그렇게 하게 된 이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행정부를 30명에 대한 줄타넥을 넘어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를 획책할 그런 목적으로 내란 모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실제로 이재명의 대장동 변호사가, 예. 그러니까 보수 변호사 아니고요. 맞습니다. 대장동 변호사가 본인 SNS에다가 이거 국무회의 무력화시키려고 줄타넥하는 거 이거 내란이다. 맞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가 난리가 나니까 지우기도 했었잖아요. 예, 근데 내란죄가 맞죠. 어떻게 보더라도. 왜냐면 이게 내란죄라는 것이 국헌 문란이니까. 국헌 문란을 네. 목적으로 행정부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 구성 요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법에 탈을 썼을 뿐이지 행정부를 무력화시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입법 독재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드는 족족 이 행정부를 통과하지 않고 무조건 공포가 되게 만들므로써 자신들이 입법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건 대의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입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내란 선동 또는 음모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참 이런 꼴까지 봐야 되나, 이제 국민들은 개탄스러우실 텐데 저희가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이런 이 추악한 실태를 또 못 봤을 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 계기로 많은 특히 젊은 층들이 고관여층화가 되면서 맞아요. 민주당의 실체를 깨달았을 것이다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보수정당에는 또 전 오랫동안 기억될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판단을 하게 된 거잖아요. 저는 실태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런 국회가 행정부를 시녀로 전락시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방금 속보로 전해졌어요. 네. 이 고려대 강성학 교수 칼럼에 나와 있는 이 예시가 방금 속보로 전해졌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 탄핵안을 결국 또 보고했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면서 민주당 쪽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느냐. 4월 4일까지는 일단 참는다. 네. 그렇지만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이 되든 뭐 인용이 되든 한덕수 최상목은 반드시 그 이후에 탄핵한다. 네. 라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언론 보도로도 반영이 되고 있고. 네. 야권 주도한 최상목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보고됐고 이제 72시간 안에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네. 과연 72시간 안에 우원식 의장이 이걸 본회의 상정해서 표결을 거치게 할지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 와중에도 4월 4일 헌재 선고를 불과 이틀 앞두고 있는 와중에도 예. 민주당은 물불 가리지 않고 최상목까지 탄핵하겠다. 미국발 관세전쟁에서 경제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행정부를 국회의 시녀로 만들었다는 강성학 교수의 이 칼럼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무도한 모습 아니에요, 이게? 당장 내일 미국에서 이 상호관세 관련 발표가 있습니다. 예고돼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게 10%만 관세가 부과돼도 국가 성장률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경제 컨트롤 타워와 지금 전 부처를 아우르는 내각의 총 컨트롤 타워를 쌍탄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게 반국가 세력이고 이런 게 테러리스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이 딱 맞아요. 지금 그렇죠. 보면. 네. 이게 정파성을 떠나서 국익에 저해되는 이런 망국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고작 마은혁 임명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다라는 거. 심지어 마은혁 임명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론을 내렸죠. 네. 더군다나 이게 또 즉시 그 임명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이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를 했거든요.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임명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부여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 그러면 권한대행이 고유 권한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지금 재난 상황이라든지 관세 전쟁이라든지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 이런 것들 하나도 따지지 않고 정말 민주당 초선들 표현대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을 하겠다라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정말 국헌문란의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오늘 민주당이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그 전 권한대행 이제는 부총리죠. 부총리한테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라고 해서 이걸 또 탄핵 사유에 아니 근데 넣겠다라고 미국 국채 합니다. 매입하고 투자한 게 왜 탄핵 사유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그거 네. 어마어마한 단위로 갖고 있을걸요, 제가 맞습니다. 알기로는. 그리고 공무원법상으로도 그 국내 증시 말고 국외 증시에 대해서는 해외 증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 같은 것들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법적으로 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차익을 얻었다라는 그런 증거도 아직 없고 그냥 매입을 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노려봤다라고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불경죄라도 만들어서 정말 무더기 탄핵까지 할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제일 끔찍한 것은 정말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이 안 되고 기각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21대 국회가 3년 넘게 남았거든요. 그러게요. 네. 이게 정말 끔찍한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지금 거의 뭐 2년 동안 3년 동안 30번 탄핵을 했는데 192석 야권이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또 얼마나 기상천외한 이유로 또 탄핵안을 올리고 발의를 하고 또 얼마나 또 많은 탄핵을 통해서 이 국론을 마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킬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으로 직무 복귀하게 되면 의원직 총사퇴로 대응하겠다. 예, 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총선 한번 다시 치러보자. 정말 제대로 선관위 감시 행정부가 매의 눈으로 하면서 그렇죠. 정말 그게 말뿐이 아닌 이현주 의원이 이야기했죠. 의원직 총사퇴해야 된다. 그게 말뿐이 아닌 민주당의 선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성학 칼럼,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의 아시아투데이 칼럼 쭉 더 이어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잠들어 있던 국민들에게 이 반역 세력, 반국가 세력의 실체와 부정선거의 위험성에 대해서 일깨우는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야비한 10여 명의 여당 배신자들이 야당과 이재명과 모의해서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사나이다운 품위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반면 반역자들은 절제력과 분별력을 완벽히 상실하고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조급했다. 그 결과 그동안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일반 국민들과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에 부응해서 깨어났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우리 아시아투데이 기준으로 40% 후반까지 계속해서 치솟고 유지가 되면서 결국 탄핵이 기각되기 직전의 상황까지 여론이 형성된 것 아니겠는가. 정말 이 계엄 이후의 정치 드라마는 로마의 어떤 시저를 폭군이라고 하면서 암살했던 브루투스와 캐시우스가 결탁해서 결국 이 두 사람은 시저를 제거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때 당시를 연상시킬 정도의 상황. 결국 다른 점이 있다면 로마 역사에서는 시저가 제거되지만 대한민국 2025년 역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고 이 브루투스와 캐시우스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한동훈과 이재명이거든요. 그렇죠. 서로 결탁해서 시저를 제거한.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는 각자 명예롭게
죽음을 택하지만 이 네. 둘은 또 끝까지 남아서 호시탐탐 권력 찬탈의 기회를 노리겠죠. 하지만 여러모로 앞선 역사적 사건들과 좀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칼럼에서 눈에 띄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이 국회 입법 독재에 눈을 감고 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이렇게 줄탄핵을 하고 네. 예산 삭감을 하고 150석만 넘기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국회 입법기관을 견제하는 데는 좀 부실하다. 예. 왜냐하면 헌법이 만들어질 때 수정됐던 87 체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어떤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 해도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소위 말해 미친 짓을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역대 이명박 정부 때 18대 때 보수 정당이 180석 넘게 얻었어요. 네. 자유선진당이랑 합하면. 근데 이런 짓거리는 안 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개헌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말씀하시잖아요. 네. 국회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네. 해외처럼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프랑스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국회 해산하면 총선을 다시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저는 이 칼럼에서 제일 눈에 들어왔는데 네. 박민영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문재인도 제가 정말 싫어하지만 문재인 때도 이 지경은 아니었습니다. 180석 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럼요. 물론 그때는 여당이긴 했지만 야 저는 이번에 진짜 총선 한 번 지면 이 나라에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저는 전례를 남긴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심지어 임기 2년 차라고 하더라도 총선 한 번 과반 의석만 내줘도 지금 192석이긴 하지만 엄밀히는 과반 의석만 가지고 있어도 대통령 탄핵과 개헌 빼고 국무위원 총리 탄핵부터 그 법안들의 일방적인 통과까지 다 할 수 있는 그거 거거든요. 151개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은? 지금 네. 법사위까지 민주당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지금 제동장치가 없는 상태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도의 87체제 허점을 지금 적나라하게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제동을 못 거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걸 또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법을 잘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법사위원장부터 그 미 대사관에 그 폭탄 안고 들어갔다가 그 테러리스트로 국가보안법 정청래. 처벌을 네.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런 정당에서 법을 이렇게까지 그 악용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앞으로 또 어떤 보수 대통령이 탄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차후에 똑같은 저는 이런 아픔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번에 정말 윤 대통령이 개혁 대통령답게 임기 복귀를 하신 다음에 개헌을 통해서 저는 이 양원제를 비롯해서 이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해야만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족수라는 것도 원래 취지가 그만큼 엄중하게 합의를 거치라는 취지지 그만큼 의석이 있다라고 해서 단독으로 다 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산 삭감 단독으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를 법적으로 어기고 있다라고 하면 더 법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헌법에 명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막는 수단들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저는 그런 것들을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고려대 강성원 명예교수의 아시아투데이 칼럼을 한번 살펴보고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과 나눠봤는데요. 저희 아시아투데이에 정말 정통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좋은 기사와 칼럼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 아투TV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것과 함께 종이신문 아시아투데이도 많이 봐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후반기 국정 운영하는데 언론의 한 축으로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에 폭스뉴스가 뭐 뉴욕타임스를 제친 것처럼 윤석열 2.0 시대에는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조중동을 제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루는 주제예요. 배신자와 기회주의자들을 보수 진영에서 몰아내야 된다. 예. 어설프게 중도거리는 이 박쥐들이 아니라 보수의 정통 철학을 확고하게 지킬 때 중도라는 저 관여층이 오히려 보수에 더 힘을 몰아주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최근에 또 하나의 배신자가 두각을 나타내며 두더지처럼 네. 튀어 올랐습니다. 이제 원조 배신자 한동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한 명 빼고는 이제 검사라는 직업 자체에 회의감이 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검사들의 어떤 이 DNA에 배신 유전자가 있는 건 아닌가. 네. 어떻게 그냥 일개 평범한 부장검사들 대통령이 장관 만들어주고 금감원장은 차관급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장관 이상의 지위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 담당하는 지위에 넣어줬더니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다 한동훈 밑에서 줄 서고
다 검사들이 배신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돌아오시면 이 검사 후배들한테 학을 떼고 인사쇄신을 할 것 같은데 이복현 금감원장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서 거부권 요청하고 한덕수 총리가 거부하자 네. 본인이 그 전에 직을 걸고 거부권 반대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금융위원장한테 내가 사표 썼다. 그랬더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 사표 쓴 게 아니라 그냥 짐 싸서 나가라. 그럼요. 무슨 사표를 금융위원장이 씁니까? 반려하는 거 기다리지 마라. 라고 했고 굉장히 해서는 안 될 말을 이복현 원장이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면 거부권 행사 안 했을 것이다. 이건 너무 오만한 말이잖아요. 일개 차관급 공직자가 그러니까요. 내 뜻이 대통령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 예. 정작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가장 힘들 때는 경제에는 탄핵이 낫다고 하면서 뒤통수에 칼 꽂았으면서 이런 인간들 좀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대변인? 정말 주제넘죠. 사실 금감원이 힘이 세긴 해도 일개 규제기관입니다. 맞아요. 근데 본인이 네. 대체 뭐라고 거시경제를 위해서 탄핵을 찬성을 운운을 하고 사실 상법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이 관할 부처도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임기 2달 남았는데 본인이 집행할 것도 아니고 뭔 대단한 그런 거시경제에 본인이 이해가 있다라고. 사실 저는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이 법조 시대를 좀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그 배신자 DNA도 있지만 정말 실력이 없습니다. 이 정책이나 이 국정이나 나라 돌아가는 감에 있어서 제대로 된 관점과 그런 게 전혀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제가 그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배신자 프레임을 감사해야 된다. 실력 없는 게 감춰지는 걸 감사해야 된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법 개정이란 것도 윤 대통령은 단호하게 반대를 이미 했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모실 때 네. 상법 개정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저희 실무자들한테도 수차례 언급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과 협의를 해서 상법 개정은 조금 더 로키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내용도 모르면서 저렇게 대통령을 팔아서 자기 그 메시지의 그런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수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주제넘는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저는 이게 벌써부터 이 정권으로부터 발 빼기 위해서 밑작업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상법에 대해서 대단한 신념이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법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어차피 2달 남은 임기. 사실 이제 와서 뭐 사표 쓴다고 뭐 대단한 감동이 있겠습니까? 쓸 거면 진작 썼어야죠. 왜 누릴 거 다 누리고 막판에 뭐 명예롭게 나가는 것처럼. 임기 이제 한 2달 남았죠? 네. 그러니까요. 할 만큼 다 하고 이제 그 한 2달 남은 임기 가지고 마치 대단하게 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권에 비토를 하는 것처럼 그런 피해자 서사와 이미지를 만들려고 퍼포먼스를 하는 걸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상법은 그냥 양념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전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 배신자적인 행보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뭐 지금도 MBC를 비롯한 소위 그 좌파 언론에만 출연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 잡고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정말 싹을 잘라내서 다시는 이 정치권에 발을 못 들이게 하는 것이 맞다. 정말 부적절한 행보라고 보고요. 권 대표 말처럼 나가야죠. 뭔 사표를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 되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총선 전부터 소위 말하는 검사 출신 요직 중에서 국회의원 출마에 제일 관심 많은 게 이복현이다라는 썰은 여의도에 파다하게 돌았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동작구로 이사해서 이게 나경원 의원 지역구를 노리는 거 아니냐는 등 별의별 말이 있었고 예. 결국은 불출마했지만 그 불출마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만류가 있었다라는 설도 있거든요. 네. 본인은 출마하고 싶지만 대통령이 허락해주지 않아서. 예.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게 되나요? 나 국회의원 하고 싶은데 네. 대통령이 못하게 했어. 근데 애초에 금감원장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도 네. 대통령 아니었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언감생심이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검찰 기수나 여러 가지 법조 관행으로 봤을 때 나이나 실력으로 봐도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한동훈의 완전 변호사 노릇을 했던 주진우 의원 당원 게시판 혼자 다 막았잖아요. 사실은 진작 드러났어야 되는데 법률적 개변으로 네.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 하면서 모든 인사와 사면과 검증과 이거는 민정수석처럼 틀어지고 네. 한동훈 라인과 검사 라인들이 요직을 차지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언론에는 난 친윤이다. 근데 실제 행동은 한동훈 편에서 서서 했었잖아요. 늘. 이제 그랬었죠. 한동훈이 날아가니까 약간 거리를 슬금슬금 뒤늦게 두는 것뿐이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제가 계엄 이전에 종종 한남동 관저나 삼청동 안가에서 저녁 식사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에피소드를 하나 풀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지난해 일입니다. 계엄이 있기 몇 달 전의 일인데 동남아 순방 마치고 돌아오시고 얼마 안 돼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관저에서 저녁 식사 한번 했는데 그때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검사들 안 되겠다. 그리고 검찰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무능한 조직이다. 라는 말을 저녁 먹으시면서 농반 진반을 섞어서 하셨던 기억이 나요. 네. 제가 대통령의 말씀을 감히 왜곡해서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근데 특히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이 구속도 되시고 지난 인사나 국정 운영 과정을 많이 돌아보셨을 겁니다. 네. 아마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누구보다 믿었던 검사 출신 후배들의 배신과 무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구나라는 생각을 대통령께서 하시고 예. 돌아오시자마자 인사쇄신을 하는데 네, 정말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이복현 같은 사람이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못하게 하는 게 네.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에서 또 해줄 역할인 거고 그렇죠. 박민영 대변인도 속 시원한 논평 하나 쓰세요. 공동원 대표가 저렇게 했으니까.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끝나면 저녁 방송까지 시간 좀 뜨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이복현 같은 사람 이런 기회주의적인 이 고위직들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논평 하나 쓰면 우리 네. 시청자들이 얼마나 속 시원하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대안을 안 내놓은 게 아니에요. 상법 개정안 거부하는 대신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는 대안을 내놓았어요. 맞습니다. 이건 좀 모호한 모호한 표현을 줄이고 정말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주주 친화적인 걸 하자라고 네. 대안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안 없이 반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왜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등등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게 금감원장의 역할이죠. 그렇죠. 무슨 어디서 폼이나 잡으려고 뭐 사표 직을 걸겠다 했더니 짐 싸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금융위원장한테 말했어요. 그럼 금융위원장이 당연히 반려하겠죠. 그러면 그거 2달 월급 더 받을 겁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상법은 사실 저희 실무자들 선에서도 이미 어떻게 기획이 됐었냐면 상법만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규제도 많고 세금도 많이 걷고 기업하기 힘든 상황인데 2중 3중 규제가 될 수 있으니 하더라도 상속세를 대폭 인하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쌍끌이로 가져가자. 이게 저희 초기 기획이었어요. 대타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속세를 한 20% 정도 낮춰준 다음에 그다음에 상법 개정을 좀 대승적으로 받아주면 이게 증시에도 이중으로 밸류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도 더 이득을 볼 수 있고 상법만 단독으로 처리됐을 때는 기업이 단기 성과에 매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국에는 증시에도 악영향이다. 이런 것들이 저희 기본적인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가지고 소위 이제 기업들을 압박을 하면서 저희 이제 또 현대자동차가 31조를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이게 일자리가 몇 개고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해외로 유출되는 것 자체가 지금 근로시간도 막고 있죠. 세금도 막고 있죠. 그다음에 이런 규제 더 만들겠다라고 하죠. 기업이 지금 경영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고려를 했을 때 상법 개정이야말로 사실 어떤 뭐랄까요. 경제 측면에서는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금감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뭔가 이 저항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거면 민주당 가서 출마를 해야죠. 더 이상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 특수부 출신들 특히 검사들이 발디딜 공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체제를 겪으면서 카드뉴스 하나도 당대표 컨펌 안 받으면 못 나가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난리였죠. 네. 그리고 서범수 총장이 뭐 지금이야 전 평가를 좀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사무처 압수수색을 허용한 거 이건 정말 전 대단히 큰 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처 직원들도 다 개별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당을 위해 헌신하는 또 우리의 그런 소위 늘공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업무 관련된 것만 아니라 얼마나 이 개인의 그 프라이빗한 그런 내용들까지 네. 다 털어가는 그런 사실 모욕적인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은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 당직자들이 몸으로라도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열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관련된 증거 수집해가라고. 이때 저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떠나서 사무처 당직자들이 느꼈을 그 모욕감 이런 것들을 한동훈 전 대표는 대체 어떻게 앞으로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고 또 여의도연구원에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당무감사 한번 하면 휩쓸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당무감사를 근데 왜 권고는 안 하는 거예요? 가서 말 좀 해주세요. 권영수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통령한테. 대통령 일단 복귀하실 때까지는 보자. 일단 이건 것 같아요. 이틀만 일단. 복귀하시면 당무감사 합니까? 하자고 요구할 겁니까? 저는 요구하죠. 네. 네, 저는 늘 하죠.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님 복귀하시면 박민영 대변인이 네.
책임지고 예. 한동훈에 대한 당무감사, 당원 예. 게시판 포함이죠. 그럼요. 이거 왜냐면 밝힐 건 밝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경찰 예. 수사도 넘어가 있고. 이게 잘못된 거는 이거는 사실 저희가 덮을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바로 잡아야 할 문제. 특히 여의도 연구원에서 이 머지라는 컨설팅 업체한테 네. 거액을 맡기고 5억 원짜리 또 용역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결과 보고서가 77페이지 정도짜리 보고서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용역 업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전문성이 있어서 그 여의도 연구원 컨설팅을 5억 주고 억 합니까? 단위를 주고 하는지. 정말. 저희가 정부에서 통상적인 용역하면 70페이지면은 1,000만 원이면 하거든요. 네. 웬만한 교수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다. 그래서 검찰 출신들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할 생각을 한다? 저는 이거 정말 앞으로 불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그렇게 소위 말해 까불던 나대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 네. 지금 존재감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예. 뭐 한마디라도 하면 기사가 나오기라도 합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대통령 만들어서 그 줄 잡고 뭐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한동훈 나락 갔잖아요. 그렇죠. 이원석 지금 후회하고 있겠죠. 네. 대통령이 그렇게 신임해줬지만 이원석 편에서 가스라이팅 당했던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지금 뭐 존재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수우파 시민들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기억하거든요. 탄핵당했다가 돌아온 그 이제 역사적 스토리까지 갖게 되었고. 그렇죠. 박세현 서울고검장, 뭐 이거 내란 특수본 본부장으로 막 설치고 난리치다가 결국 법원에 의해서 깨갱됐잖아요. 맞아요. 너네 직접 수사권 없다. 너네가 무슨 권리로 공수처랑 구속기간 나누느냐. 이 사람들 나중에 뭐 변호사라도 제대로 하겠어요? 아이고, 보수 유권자들이 인정하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그렇다고 민주당이 인정을 해주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오늘도 제가 점심에 기자들 만나서 패스트트랙 얘기가 좀 나왔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나경원 의원한테 그렇게 모욕을 주고 나 의원이 그렇게 격노하는 거 처음 봤다. 근데 그게 저는 단적으로 이 사람들은 저희에 대한 동지의식이 없습니다. 같은 이념결사체로서 같이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때도 나 의원을 저는 그렇게 봤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청탁이나 하는 아래 것들로 보지 않고서야 저는 그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가 없다. 제가 그 당시에 전 대학생이었고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나중에 전해 듣고도 전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민주당의 계약을 저지할 수단이 없어서 그때 나경원이 원내대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그 사람들의 그 투쟁이 옳았다라는 것이 이 오동훈 공수처장의 막장 이 체포 이 집행으로부터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동정하고 우리 동지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설을 해주기는커녕 야, 이거를 이렇게 나한테 청탁이나 한 사람이다. 그렇게 프레임을 해버리고 전 이런 것들 자체가 동지의식이 전혀 없고 자기 손에 피 묻히는 거 하나도 용납 못하고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가사회 문제의식이 있고 당에 애정이 있다면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라 그래서 이렇게 공감 능력이 결여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할 게 100만 가지 넘지만 저는 이렇게 동지의식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 행정관들까지 다 공격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지도자 그릇이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비롯해서 저는 이렇게 동지의식 없고 남을 해코지하고 제거해야 자신이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법살인 기술만 가지고 이 안티테제로 정치하는 사람들 앞으로 정치권에서 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요. 한 5년 딴 거 하다가 정치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 가장 검사답지 않은 검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냉혈한 네. 자기 사건밖에 모르는 검사가 아니라 정말 결혼할 때 재산 2천만 원밖에 없을 정도로 주변에 베풀고 후배들 그렇죠. 밥 사주고 술 사주는 검사가 검찰 역사상 윤석열밖에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외적인 케이스인 거고 이복현의 이런 망동을 보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돌아오셔서 정리를 하시겠지만 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의 정치권 지지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으로 꿀만 빨고 대통령 뒤통수 치는 인간들을 싹 정리하지 못하면 보수와 우리 정부 2.0에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소식 속보 하나 전하겠습니다. 방금 이재명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 판결에 승복하라는 요구가 여야에게 막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이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나는 승복 안 하겠다. 이런 무도한 막말을 내뱉었는데 저 이거 방금 이 속보 보고 기분 좋아졌어요. 네. 왜 좋아졌느냐. 만약 이재명이 나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라고 했으면 그쵸. 뭐지? 뭐 있나? 이거 하긴 뭐 할 있나? 텐데. 탄핵 인용된다는 소스가 네. 정보가 이재명한테 넘어갔나 싶었을 텐데 나는 죽어도 승복 못하겠다. 그렇죠. 윤석열 승복해라 라고 하는 건 이거 지금 이재명이 탄핵 인용에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패배 플래그죠. 그거 아닌가요? 패배 탄핵 플래그죠. 인용이 될 것 같으면
아예 당연히 승복하겠다라고 막 멋진 척 대인배인 척 할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 정보가 이재명한테도 아직까지는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발언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계획도 전혀 없고 정보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4월 18일 넘어갈 수 있다는 전제를 한 것 자체가 정말 이 무구한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결과 아니겠어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건데,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도 자기 신변 정리도 해야 되고 남은 그 다른 일반 사건들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4월 18일까지 끌어주겠습니까? 저 되게 재밌었던 게 그 헌법재판관들 임기 연장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한테 물어는 봤나요? 아니, 오히려 더 모멸감을 느끼겠죠. 두 사람이 더 하고 싶다고는 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파 재판관으로 분류를 하긴 하지만 엄밀히 이재명과도 연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은 사적인 연은 있지만 정치적인 빚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좀 막무가내로 추진하다가 지금 가로막히니까 좀 횡설수설하는 걸로 보이고, 그러니까 승복은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하는 거죠. 엄밀히는 국민의힘보다도 이 청구인 측이라고 했으면 야당, 그 중에 대표인 이재명,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측을 비롯한 이제 변호인단들이 협의를 해서 이제 승복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안 내겠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만 승복을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고, 이게 그 박홍근 그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불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항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조용한 것 같지만 이미 그 안은 제가 보기엔 태풍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혼란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예, 정보력이 없기 때문에 더 불안할 것이다. 예, 전 그렇게 보고 있죠. 방금 전 나온 이재명 발언 속보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언론에서 여당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도 승복 메시지를 내라. 그래서 어떤 그렇죠. 결론이 나오든 국민과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이 아니 싫은데 나는 승복 못하겠다. 헌재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해야 된다. 물론 네. 이재명은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뭐 이미 결정은 났겠습니다만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역시 우리가 기각 잘했구나. 네. 보수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예. 그런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모습을 보면 이재명 측이 탄핵 인용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네. 정보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 승복하겠다. 네. 다 같이 승복하자라는 메시지를 낼 법도 한데, 그렇죠. 이재명이 여전히 쫄아 있구나. 면피성 발언을 한 거죠. 초조하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내용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문영배가 예, 그 만약에 버티지 못하고 됐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고 일정을 잡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런 민주당의 폭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을 향해서 을사팔적이라고 이름 한 명 한 명 호명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라든가, 행정부를 마비시켜서라도 자동 공포를 통해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을 시킨다든가, 굉장히 선 넘은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문영배 입장에서도 더 이상 우리가 야권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다. 힘에 붙인다. 재판관들이 얼마나 이 원성을 보냈겠습니까? 좌파 재판관들조차 학을 뗄 만한 이런 정말 막장 행보를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된 행보들이 만약에 문영배 재판관이 선고 기일을 정하는 트리거가 됐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오후 2시 진행한 아시아투데이 TV 장혜찬의 정치펀치, 국민의힘의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여러 이야기 나누고 헌재 선고와 관련된 정치권 소식들 분석했고요.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아시아투데이에 나온 강성화 고려대 명예교수의 윤석열 대통령의 내연자적 리더십이라는 칼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할 것은 오늘 재보궐선거 있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승윤 후보의 압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부산에 계시는 분들 또는 부산에 지인과 가족이 있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전화로 투표 참여 독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박민영 대변인과는 다음 주에 또 대통령 직무 복귀 소식과 함께 만날 기약을 해보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항상 함께하는 아시아투데이의 친구가 있죠. 알부민 2090 울트라 맥스. 제가 이거 매일 먹는 덕분에 요즘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입니다.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
피로회복과 신체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100만 병 넘게 판매된 검증된 알부민 2090 울트라 아투TV에서 단독으로 2+1 한정 특가로 모신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문하시고요. 저와 함께 건강하게 새로운 윤석열 2.0 시대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